추석 당일 아침의 거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명절을 축하하는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집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정갈하게 닦인 제기 위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전과 알록달록한 나물들이 예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제 손마디를 매만지며 제사상 위에 놓인 그 완벽한 모양의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 음식들은 마치 기계로 찍어낸 듯 흐트러짐이 없었고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서늘한 냉기만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이는 거실 한복판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안치마를 고쳐 매더군요. 그녀의 손은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듯 매끄러웠고 정성스럽게 관리받은 손톱은 은은한 조명 아래서 분홍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타들어가는 속마음도 모른 채 요즘은 이런 프리미엄 수제 음식이 대세라며 한층 들뜬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밤새 잠을 설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며느리가 가져온 그 매끈한 플라스틱 용기들을 하나하나 느린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을 향한 정성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편의를 위해 돈으로 산 가짜 정성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제 시선은 며느리의 화려한 네일아트에서 멈추어 섰고 이어 제 부르튼 손끝으로 옮겨갔어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제 낡은 프라이팬은 이번 명절에 단 한 번도 불 위에 올라가지 못한 채 차갑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이 집의 평화가 과연 누구의 희생과 기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깊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며 저는 며느리의 그 가벼운 웃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사상 앞에서 시작된 이 기묘한 대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제 마지막 자부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인지 저는 며느리와 처음 만났던 그날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며느리 지영이를 처음 만났던 날은 바람이 유난히 선선했던 어느 가을날의 정갈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지영이는 시종일관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아주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지영이는 남은 갈비찜과 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직원을 불러 포장을 부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남은 음식을 그냥 두고 나오기 일쑤인데 지영이는 오히려 음식이 아깝다며 당당하게 챙기는 모습이 참 대견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이 참 생활력 강하고 똑부러지는 짝을 만났구나 싶어 흐뭇한 마음에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 지영이의 그 알뜰함이 사실은 지독한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저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집들이 날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놓고는 거실 식탁에 배달 피자와 치킨 3상자를 툭 내놓으며 환하게 웃더군요. 그러고는 요즘 집에서 요리하는 건 시간 낭비이자 가스비 낭비라며 이게 훨씬 합리적인 대접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지영이의 확신에 찬 태도에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콜라를 들이켰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제 환갑 잔치 때는 유명 브랜드 가방 쇼핑백을 아주 소중하게 건네주었는데 그 안에는 백화점 사은품으로 나온 작은 파우치가 들어있었어요. 지영이는 그게 한정판이라 아주 구하기 힘든 것이라며 온갖 생색을 냈지만 파우치 구석에 선명하게 박힌 비매품 글자를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영이는 본인이 아주 알뜰하고 똑똑하게 선물을 골랐다고 믿는 듯 했지만 그것은
받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기만이었지요. 명절을 일주일 앞둔 어느 주말에도 지영이는 커다란 가방에서 세련된 태블릿 PC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정교하게 정리된 엑셀 도표를 보여주며 이번 명절에 왜 음식을 직접 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지영이의 하얀 손가락이 매끄러운 화면을 넘길 때마다 식재료의 손실 비용이 복잡한 숫자로 제 눈앞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직접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는 시간에 차라리 휴식을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내외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서운한 마음을 깊은 곳에 묻어두고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갈등의 불씨가 타오른 것은 이번 추석을 딱 하루 앞둔 아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호언장담하며 주문했다는 그 잘난 프리미엄 음식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결국 새벽 4시에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텅 빈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저는 가장 좋은 동태와 질 좋은 고기를 고르기 위해 시장 바닥을 샅샅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장바구니가 어깨를 짓누르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셔왔지만 조상님께 올릴 음식만큼은 제 손으로 직접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한복판에 신문지를 넓게 깔고 커다란 양은 냄비와 낡은 프라이팬을 꺼내어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걱거리며 나무를 다듬는 소리와 지글거리며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고요하던 집안을 활기차게 채우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고 앞치마는 밀가루와 노란 계란물로 얼룩졌지만 제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온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명절 특유의 따뜻하고 풍성한 기운이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떠서야 도착한 지영이는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미간을 심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커다란 아이스박스를 낑낑거리며 들고 오더니 거실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영이는 이미 주문한 음식이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며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느냐고 날 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이는 보란듯이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어 자로 잰 듯 반듯하게 담긴 플라스틱 용기들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그 매끈한 용기들을 제가 정성껏 붙여놓은 전 옆에 나란히 배치하며 이 음식들이 얼마나 철저한 위생관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제 눈에는 며느리가 들고 온 그 차가운 용기들이 마치 제 진심과 세월을 비웃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어요. 지영이는 제 상처받은 표정은 안중에도 없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예쁘게 세팅된 배달 음식 사진을 찍으며 본인의 선택이 얼마나 스마트했는지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지영이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식재료들을 보며 이렇게 낭비하는 돈이면 차라리 본인들에게 용돈을 더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며 뻔뻔하게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현우는 주방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읽고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지영이와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지영이는 기다렸다는 듯 현우에게 하소연을 시작하며 제가 고집을 부려서 주방이 엉망이 되었고 돈은 돈대로 썼다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주문한 음식이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지 강조하며 내년부터는 절대로 제가 음식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지영이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남은 음식 상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이가 바닥에 내려놓았던 커다란 상자 밑바닥에서 낡고 끈적한 스티커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스티커에는 지영이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프리미엄 업체의 이름 대신 우리 동네 시장통 구석에 있는 아주 저렴한 반찬 가게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지요. 현우가 그 스티커를 주워들며 이게 무엇이냐고 묻자 지영이의 당당하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급하게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산 것이라며 횡설수연했지만 이미 상자 안의 음식들은 시장에서 흔히 보던 투박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것은 합리적인 소비도 아니고 프리미엄 서비스도 아닌 그저 시어머니인 제 정성을 무시하고 본인의 편의만을 추구한 비겁한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품과 자부심이 고작 이런 기만 행위에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이가 사온 음식들을 전부 한데 모아 싱크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너의 그 잘난 효율은 여기서 끝이라며 일침을 가했지요. 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거실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영이가 아끼려 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가족 사이의 신뢰와 예의였음을 그 스티커 한 장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아들 현우도 큰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저었고 며느리는 그 잘난 논리를 잃은 채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날 제사상 앞에서 마주했던 며느리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짓말이 들통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합리주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자의 허탈함이었지요. 저는 그동안 며느리가 말하는 효율과 경제성이라는 단어 앞에 혹여 제가 낡고 고집스러운 노인네로 비춰질까봐 전전긍긍했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성이란 단순히 몸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존중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지영이에게 제 진심을 담아 아주 길고 차분한 문자를 한 통 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명절 음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직접 할 것이니 너는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몸만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제가 정성을 쏟는 이 과정이 여전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진다면 아예 참석하지 않아도 좋다는 강경한 선언도 덧붙였습니다. 지영이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먼저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지영이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본인의 생각이 짧았으며 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답장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고 비로소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참 비효율적이고 고생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지영이가 아끼려고 했던 그 시간과 비용은 결국 시댁에 대한 존중을 깎아먹는 대가였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는 제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은 어제보다 훨씬 밝게 빛나고 있었고 집 안에는 비로소 진짜 사람 사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차가운 잣대에 휘둘리지 않고 제 소중한 가치를 오롯이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효율이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묵직한 고찰을 가슴에 새긴 채 말입니다.